친애하는 외국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서 대체하게 됨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고,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학업과 앞으로의 그 인생 설계에 있어서 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48년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마 현직으로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CEO실 겁니다. 또한 그 중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이 사장이 돼서 사장 회장의 생활만 1986년도부터니까 지금 한 45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직장 생활의 애환, 살다 보면 그 삶의 애환,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참 겪고 그리고 느끼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대적으로도 6.25 동란 때 태어나서 4.19 혁명, 5.19 혁명, 산업화의 과정, 그리고 참 IMF라든지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도 다 겪었던 그런 세대로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 알게 되었던 여러 가지 삶의 지혜라든지 또는 삶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쓰고, 그리고 또 말하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청춘합창단의 단장으로서 노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으로서 거의 매일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과의 약 2시간에 걸친 그 강의는 그동안 제가 쭉 해왔던 그러한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같이 함께 붙여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What is a man? 나는 평소에 한 번 면접을 받아봤고 수십 번 면접을 실시해봤어요. 나는 공직으로 시작했으니까 행정고시를 했어요. 3차 면접을 치렀는데 점수를 알아보니까 학과 성적이 꽁찌예요, 꽁찌. 잔뜩 긴장해가지고서는 헌법도 다시 달달 외우고 양복도 사입고 그래갔더니 눈치들이 이상해. 그렇게 저 꽁찌 왔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합격이 됐어요. 어찌 됐냐면은 남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심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러다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면접을 들어왔어요. 대신 내 대신 희생타가 돼서 나는 운 좋게 들어왔고 평생을 이 불운한 이 공직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저 자신도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면접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했고,
그랬을 때 요즘 그 면접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와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사실 또 탈이야. 글쎄,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꼭 면접 학원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답이 똑같아요. 그런 것은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어필하지가 못합니다. 면접이란 프로세스가 여러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뽑자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으면은 변별력이 없지. 면접할 때 보면은 당신은 앞으로 20년 후에 이 회사에서 뭐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저는 뭐 한 인사부장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100%. 나는 20년 후에 이 회사를 좀 말아먹을 겁니다. 라든지 20년 후에 나는 이 회사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라든지 그러면 뭐야? 어떻게 바꿀 거야? 하면서 이제 흥미가 생긴단 말이죠. 얼음이 녹으면은 뭐를 연상합니까? 물이요 하는 그런 물 같은 대답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네고 차라리 기후변화라든지 문학적으로 팥빙수라든지 그런 식의 좀 연상작용을 할 줄 아는 거. 면접이라는 건 대부분 떨어집니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지루하게 답변하는 경우에는 별로 점수 안 줘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매력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매력적인 답변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매력적인 답변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회사 들어서 한번 크게 변화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대답하는 사람, 판에 박인 사람, 막연히 직장을 찾는 사람 확실히 떨어지죠. 반드시 되는 사람, 무엇인가 저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열정적으로 일할 것 같은 사람, 무엇인가 딴 사람하고 차별화돼서 달리 보이는 사람, 그 잠재력이 보이는 사람이 매력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요. 차를 보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지 점수가 올 것 같아요. 첫째는 성실하게 대답하고 질문하는 것을 또박또박 성실 해박형이 있고, 두 번째는 기발하고 약간 괴짜성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걸로 오히려 역공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세 번째가 제일 맥힐지도 모르는데 읍수형이 있어요. 감정 읍수형이 있어. 아유, 저 지금 벌써 7번째 떨어졌습니다. 저 장가도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 그 의외로 잘 맥힙니다. 요새는 점점 어떤 형이 점수를 많이 받냐면은 그 괴짜형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서는 주의를 끄는 거.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면접을 하는 사람도 면접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우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답을 얻고 싶거든. 그 사람만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개성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보통 일반 신입사원들을 공채할 때 면접관이 여러 명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점수를 갖다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 산술 평균을 내서 그 중에 높은 사람을 뽑는단 말이야. 우리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기업들의 면접 프로세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허점이 지금 많으냐 이거야. 100명이 왔다 그러면 20명만 뽑는다 예를 들어. 그 나머지 80명은 서류 심사에 탈락시킨다고. 근데 과연 탈락된 80명이 선택된 20명보다 나쁘다는 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면접관들이 면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먼저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조직에서 면접 보는 사람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이게 큰 전환점이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면접관들도 공부를 좀 하고 준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때마다 갑자기 면접 오라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고 어떤 게 바빠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직관에 많이 의존했지. 거의 소위 말하면 직관, 딱 뭐 이제 그거 아주 많이 의존한 적이 되다 보니 한마디로 엉터리 면접이지. 그러니까 면접 떨어졌다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그 자기의 인생의 평가라고 생각하면 그 상처받지. 솔직하게로 좋은 사람을 과연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뽑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이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혼나겠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뭘 보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면접을 몇 번 떨어져서 그냥 아무데나 가능한 데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 떨어질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도 내가 여기서 꿈과 보람을 갖다 뭐 실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인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본 자세는 회사에서 모셔가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감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파이팅 한번, 우리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존버 세대하고 젊은 세대, 파이팅! 힘내세요. 책상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긴장해서 딱 뜯어봤더니 도저히 당신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야, 이게 뭐야? 심각해지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하는 걸 열일이라고 그러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30대 중반쯤 하루는 아침에 출근했더니 책상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술집에서 영수증이 왔다든지 아니면 투서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긴장해서 딱 뜯어봤더니 도저히 당신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왔어요. 하면서 진짜 그 싫어해. 아주 우리 애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집도 고쳐야 되는데 도저히 상의할 틈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야, 이게 뭐야? 핑크레터야 아니면 이제 옐로 카드야 뭐 생각을 했는데 쫓겨나진 않고 레드 카드 안 먹고 현재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그랬다 큰일 나겠지. 전 세계를 수없이 출장 다니는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이나 CEO들은 근무 시간이 없어요, 따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일을 해요. 이제 유럽에 출장 가보면 밤늦게까지 딱 한 층에 불이 켜 있어요. 그게 전부 회장단, 그 사장단, 임원들이 쓰는 층이 불이 켜 있습니다. 일단 성공한 사람들은 뭐 몇 시간 내가 일해야겠다, 이런 시간의 벽을 넘어서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일과 삶을 갖다가 해보니까 구분할 수가 잘 없어. 정말로 진짜 내가 볼 때 우수한 사람들은 이게 일인지 삶인지 구분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세대에는 그 열일이라는 게 하나의 뭐 정상적인 과정이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52시간 제도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을 갖다가 희생시키고 그걸 덜 중요한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일하는 시간에 좀 더 집약적으로 생산적으로 하고 남은 시간은 사실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야 되는 노동을 많이 했어요. 일요일날 습관적으로 나오고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동안은 커피 마시면서 그냥 잡담하고. 내 공무원 생활할 때 장관이 안 나가면 차관이 못 나가. 차관 안 나가면 국장이 못 나가. 국장 못 나가면 과장 못 나가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맨날 9시, 10시까지 그렇게 종합청사에 있었다니까. 그때는 뭐 속으로 끓지. 그럼 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중요시되는 게 몰입이에요. 주어진 일과 시간에 아주 몰입해서 생산성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여가 시간도 몰입해서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 실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한 가지 딱 와닿는 게 회사 안에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고 스마트한 사람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완전히 마감해내는 동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네. 정말로 그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직원들에게 몰입도가 15%를 안 넘는데 미국 기업들이 대충 25에서 한 30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떤 한국 회사는 60이 넘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기업의 문화 굉장히 중요하고 CEO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좀 또 상당히 심각해지려고 그러는데 좀 즐거운 얘기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 권 회장이 이럴 때 노래를 한번 저 별은 이별이며 한 소리 한번 해볼까? 아차 한번 죽어지면 조 회장은 뭐 할까? 나 커피 마셔. 몰입의 사례 하나를 내가 좀 얘기를 좀 해보지. 내가 한국전력 사장할 때 한국전력에 프로배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 꽁치예요. 우수 선수를 갖다 스카우트 했는데도 매번 지는데 습관이 돼가지고서는 그게 나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 승리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면은 감독이야 저기 벤치에 있는 선수까지 다 이제 나눠 쓰는 건데 한 번 이기면 1,500만 원, 두 번 더블, 세 번은 더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얘들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승 26패 하는 팀이 9연승을 해버려요. 9연승. 그 실제입니다. 몰입의 힘이에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처음에는 잘해야 3연승하고 말겠지. 6천만 원인데 그게 어디야. 이랬는데 몰입하고 나니까 없던 팔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고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블 해서 그 연습해봐요. 얼마인 줄 알아요? 74억인가 들어요. 물론 그렇게 줄 수는 없었지만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일 잘러. 나는 그 3S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스피드죠. 일을 갖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속에서 생산성이 생기는 거지 오래 생각하고 끈다고 끝나온 아니거든. 두 번째는 소프트하고 유연한 거고 경직된 문화면 안 돼. 세 번째는 요새 조직 문화 스타일. 자기 개성 있게 스타일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CEO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맞아요. 의욕과 또 자기남대로 창의력을 가지고 회사를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다 평범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국 짜맞추는 거예요. 이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그겁니다. 회사는 구성원을 믿고 서로 신뢰받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각자도 또 갖춰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스스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뭐 개발하는 사람은 그냥 조그만 부품을 개발한다. 영업하는 사람은 내가 우리 회사의 서비스와 상품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죠. 일터라는 거는 그 재미를 갖다 제공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TGIF지. Thanks God is Friday인데 어떤 회사의 목표는 TGIM이에요. Thanks God is Monday. 그 회사 나오고 싶은 빨리 회사가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맞아. 밥을 못해서 회사에서 잘린 사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둔했지. 그 다음부터 냉랭한 관계가 돼가지고 한 달 후에 사표를 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갖다 겪게 됐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상대방의 절실함을 알아보는 눈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박사가 지금 저 피플이라는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 책이 잘 팔리기를 팔린다기보다는 많이 읽혀지기를 원해. 그 절실함을 갖다 알아보고 읽어주고 사방에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의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책 쓰고 있는데 책 나오면 좀 사주라고. 아니 여기 저 조상이 있지만 내 얘기할게. 조상하고 나하고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요즘처럼 친하지 않았어. 근데 언제 결정적으로 친해졌느냐. 조사장이 무역, 투자, 금융, 공상과 뭔가 하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그걸 내가 저 신문에서 봤다고. 한 10권 사서 나도 보고 우리 직원들 나눠주고 환희기한테 내가 딱 그 문자 하나 보냈어요. 조상, 나 네 책 샀다. 사랑을 먼저 줘야 돼. 우리 친한 친구도 먼저 전화해주고 문자도 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 그러니까. 왜 내 주변에 좋은 친구 없지?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인 거야. 이제 아까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나도 말 좀 하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어 그래. 너도 별명 붙여준다. 투마치 터커야. 관계가 성숙되려면 4가지 미움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만나야 되고 안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남보다 못한 거야. 그다음에는 먹어야 돼. 그냥 밋밋하게 만나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세 번째는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고서 그냥 있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만져야 돼요. 이렇게 만지고. 야, 너 아무나 잘 만지. 관계라는 건 전체 총량으로 봐야지. 관계가 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야. 그러다 보면 이제 살기가 굉장히 고달퍼져요. 나는 A한테 베풀고 A는 B한테 베풀고 B가 나한테 온다. 이렇게 총량의 법칙. 아주 난 좋은 그거까지 얘기야. 별로 틀린 적이 없었다고 봐. 아침에 회사 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살아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요. 그러면 상하좌우 관계가 제일 소중해. 그리고 평생 가 이게.
좋은 관계 가진 사람은 너무 행복해. 지연, 학연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건 나는 어변이라고 봐요. 굉장히 그 튼튼한 관계가 되거든. 내 경험상은 지금 신입 사원들한테 부장님이나 이사님은 그거 별로 중요한 존재 아니에요. 차상급자.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자기랑 동반자가 되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바래요. 직장에서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나는 탑이라고 봐요. 엄청 외롭고 고독하지 않아? 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에 딱 갇힌 그 탑의 고독에 뚫고 들어가는 거, 그게 성공의 난 지름길이라고 봐요. 난 뭐 그 100%나 동감. 보통 이제 우리 직원들이 생각이 우리 그 뭐 회장님 아니면 우리 사장님 우리 뭐 팀장님은 너무 바쁘다. 내가 생각할 때 사실은 제일 여유가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에요. 걸면 다 걸려야 되고. 아부를 못해서 회사에서 잘린 사례가 있어요. 방송에 출연하는 일인데요. 끝나고 나와서 됐어. 그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 다시 또 물어보는 거야. 어땠냐고. 그래. 예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들어가 쉬십시오. 그래. 이 양반의 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어쩜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럴 때 가서 맥주 한잔 하시죠. 그랬어야지 이게 이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못해서 내가 조 회장이 그때 뭐 딴 생각한 거야? 그때 순진했지. 근데 내가 그때 둔했지. 그리고 나서 나는 그다음부터 냉랭한 관계가 돼가지고서는 한 달 후에 사표를 냈고 사표를 내는 거 즉각 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갖다 겪게 됐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윗사람 말했으면 서로 아부하는 거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좋은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리더의 자리는 외롭거든. 그 의자가 외롭다고. 평범한 같은 사람이고 과정에서 선배일 뿐이지 거기서 두려움 갖지 말고 보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보스하고 이 접촉 유지, 종종 만나서 대화 나누고 보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수직적인 문화가 오랜 기간 지속됐던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평적 조직을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변신하고 있어요. 직원들 눈치 많이 보지. 눈치 보죠. 지금 눈치 안 보고서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많이 본다고. 오히려 이제 직원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단절이 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이 뭐 소위 말하면 그 출세라는 거 하면 그거 자기 지키려고 스스로를 갖다가 완전히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감히 다가오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최근에 HR에서 나오는 이슈 중에서 리더는 자기 약점을 노출시킬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가까이 못 다가가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관계라는 것은 행복하고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 그러면 그런 행복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시작은 관심과 배려다. 동료든 밑에 사람이든 우뿐이 됐든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면 좋은 관계가 오고 그런 좋은 관계는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에 내 중심이 된다. 그 어떤 관계에서 한 파트만 한다든지 그런 관계에 대한 자기 분명한 어떤 그 방식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서 관계를 갖다 시작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관계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 조 회장 거는 몇 번 이 얘기를 하거든. 책 사봤고 논아줬다는데 내 책 사서 논아줬다는 얘기는 내가 듣지는 못했어. 너랑 나랑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이제 근데 바퀴가 엄청 나와요. 아주 끔찍했다고요. 자동차는 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미국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너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우리가 중소기업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은 하루 지내는 게 1년 지내는 것 같이 참 힘들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당신은 마음속에 있는 세월로 따지면 벌써 왔어야 될 사람이 왜 이제 왔냐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노키아 같은 데가 굉장히 좋은 예죠. 그 거대 기업이 마지막 CEO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도산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기업 환경은 아프리카 장글과 같이 어려운 거죠. 정말 피말리는 싸움 하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글로벌 지금 경쟁 체제에서는 한국에서만 잘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IMF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들, 특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완전히 대우, 기아 차만 바라보고 살았었어요. 해외 부품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거의 없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갑자기 자기 어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하던 차에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한번 미국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를 무작정 간 겁니다. GM이나 포드는 이미 다 부품업체, 일본 업체가 다 장악을 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지휘 같은데 그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만나나 주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꾀를 썼냐면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냥 같이 뛰어 들어갑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잘. 네,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떠들거리는 영어로 명함 주고 우리는 저 자동차 부품은 이걸 만듭니다. 아시아에 한국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 서너 개 업체가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 200개 업체가 거래를 합니다. 이게 필수적이죠. 한국의 부품 업체가. 미국 금융위기 때 GM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GM의 구매 담당 부회장이 날 찾아왔어요. 코트라스한테 찾아와서 세계 어떤 나라도 거래를 안 합니다. 한국은 그런데 신의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때 거래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신뢰관계가 생겼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 정신이에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참 공통점이 있네. 셋 다 주재원을 해봤다는 거야. 권 회장은 중동 사막의 조르단에서 했고, 조 회장은 미국 상무관으로 워싱턴 DC에 미국에 나가 있었고, 나는 뉴욕에 나갔는데 만 30인데 자본금 10,000불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숙소도 좀 못 사는 동네. 근데 바퀴가 엄청 나와요. 아주 끔찍했다고요. 자동차는 10년 넘는 유스트카, 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정말 처절했죠. 미국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너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칼리드 밀리터리 시티라는 거대한 군사 도시를 졌는데 그 당시 돈으로 5억 5천만 불짜리 수주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미국 경쟁사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대성공을 한 거죠. 밤낮이라는 시간의 제약 없이 유럽, 중동, 한국이라는 공간의 제약 없이 뛰어봤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하고 그렇게 어깨 부딪히면서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34살 때부터 36살, 5살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던 중동의 그 한 2년 반의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우리가 7개 현장이 있었거든요. 공사 현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담배를 갖다 사 피울 돈이 없으니까 3급 근로자가 피우다 버린 그걸 갖다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캐시프로가 있었더라고. 캐시프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캐시프로가 안 돌아가니까 제때 자재를 발주 못하고 제때 자재를 발주 못하니까 공사가 또 진도가 안 나가.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차관공사들인데 이 요르단 정부를 이제 차관처가 못 믿으니까 각 차관처들을 전부 다 설득을 했죠. 이게 공사 차관 준 목적이 뭐냐?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풀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설득에 성공해서 캐시프로가 다 풀리더라. 사기 오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된 거예요. 정말 아니 그 진짜 이건 농담 아니고 2년 반의 세월 동안 안 된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죠.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대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몇 년 전에 영국 대사가 떠나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6가지 F가 있다. 바로 떠올리는 건 빠른 거죠. 패스트. 생각이 유연하다. 플렉시블하다. 프렌들리, 친절하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을 잘 표현 못하고 그러다가도 좀 친해지고 나면 그렇게 친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포커싱이라고 집중력이 아주 대단하게 뛰어나고 파이팅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재밌다는 거예요. 퍼니하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내가 영국에 원전 수주하러 갈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공감을 하고 우리한테 한 몇 개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연관져서 한류 얘기 좀 하고 한류. 특히 이제 BTS가 같은 경우에는 말 삶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 막 담고 BTS가 세계로 나가니까 일본의 J-팝이 완전히 일본에 갇혀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해. 맞아요. 게임이 안 되지. 일본에서 뭐가 생긴 줄 알아요? 탄도소년단 이렇게 생겨서 탄도소년단.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일본 열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 책 이름이 한국 밖으로 뛰어 산다. 지금 절판됐지만 사서 보시죠. 우물 안의 개구리는 맨날 하늘만 쳐다보면 하늘이 우물만 하거든. 우리가 조금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로 한번 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뭐 속 편한 소리 한다 그럴지 몰라도 대기업만 가야 되는 거죠. 아니거든. 우리 젊은이들 너무 지금 우수합니다. 요즘은 그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 희망을 난 봅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를 기업에서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업의 사명은 결국 일자리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꼰대 세대가 됐는데 세대 차이에 인해서 참 대화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이것이 의도한 대로 잘 안 전달이 된단 말이죠. 세대 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새로 나타난 세대와 기성세대가 의사소통이 되는 그리고 화합이 되는 이런 노력이 CEO들이나 또는 우리 임직원들이 가슴을 열고 노력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좋은 그렇게 얘기야. 생각해요. 자, 이 대목에서 노래 하나 들어. 이거는 오디션도 못 본 노래 아니야.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보면 싹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젊은 미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 힘들면은 한 번쯤 절대 안 잘립니다. 상당히 많은 미생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대우나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실력 있는데 알아주지 않아. 왜 인사 고가에 반영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력의 개념이 뭐냐? 크게 보면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실력이죠. 고스톱 칠 때 이 얘기를 하지 마. 업무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흔들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에 못지않는 실력의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의 자세, 마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축구는 잘하시네요. 그래봐요. 그게 칭찬입니까? 그게 비난입니까? 그것보다는 과장님 축구도 잘하시네요. 이게 긍정 마인드거든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매일 한 번씩 그 자기 거울 또는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요. 웃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세가 몸에 배가지고서는 남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잘 웃어주거든요. 그것도 아주 반대서 웃어주니까 굉장히 높은 리액션. 리액션. 우리 웃음 연습 한번 하고 합시다. 이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해. 결국은 이런 게 평판이거든요. 좋은 평판을 갖는 건 이것도 실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실력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바로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이고 좋은 평판, 그 리퓨테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 어때? 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정말 괜찮아. 이 정도로 나와야지. 그런 평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그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느냐. 태도라고 생각해요. 일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비슷한 얘기하네. 내가 메모에 와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어쨌든 내가 볼 땐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 동양 고전으로서 지난 한 2000년 이상 잡아온 논어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지명과 지례와 지언이 나옵니다. 지명,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대리가 됐든 과장이 됐든 자기의 지금 직분에 대한 확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환영받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두 번째가 지례인데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 윗분에 대한 예의, 동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세 번째가 지언입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요즘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이죠. 상하 좌우 또 대외관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의사를 뚜렷하게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지명, 지례, 지언은 서세의 근간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논어는 마지막을 이것으로 결론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 지명, 또 하나 뭐라 그러지? 지례. 지뢰. 야, 이거 정말 멋있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죠. 이 보면 싹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시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비가 그치지 않더라도 대꾸치 않으면은 자연이 사라지고 그거 딱 믿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게 힘들다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도대체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과장님,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딱 반문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걸 막 대들듯이 하면 이거 싸움밖에 안 돼. 그 순간에 이 상사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죠. 제대로 되지 않은 상사라면 반발하겠죠. 그럼 반발하는 상사를 부르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과장이 어떤 여자 직원에게 아유 내가 이래서 저 애 엄마는 안 쓴다니까.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딱 그 좀 집중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대놓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험한 말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시정되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 중에서 참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젊은 미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윗사람 힘들면은 받으세요. 한 번쯤 받아가지고서 절대 안 잘립니다. 우리 그 조 회장은 공직에 계셔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인간기업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내가 정색을 하고 문을 딱 닫아걸고 내 밑에서 나가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달라지고 또 그게 그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반복적으로 소위 학대성 심리라든지 다 전체를 위한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받은 사람이 괴롭냐 바친 사람이 괴롭냐 나중에 뭐 바친 사람은 훨씬 더 괴로웠던 거예요. 훨씬 더 그 안에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저걸 풀어줘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경험을 제일 많이 했고 정부의 미생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소 끓이면은 자기 병 생깁니다. 필요할 땐 받아버리시고 받으면 꼭 그건 긍정적 효과가 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요 훨씬 더 가깝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부드럽고 약한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이에요. 자기가 업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리하면 상사들의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처세술은 getting things done, 일을 잘 종결하고 마무리 짓는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상하 좌우에서 평판도 좋고 이제 사랑받게 되죠. 이제 부하와의 관계는 우리가 상사로서의 입장 아니에요? 두 가지 리더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밑에 있는 부하를 이용하는 리더, 밑에 있는 부하를 키워주는 리더. 부하를 이용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리더는 그 가능한 한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부하가 고민이 있고 능력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줘야 리더도 존경받고 따라주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 조직원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풍토와 토양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진심으로 키워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윤리적인 얘기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서 난 다시 강조하지만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받으면 분명히 그건 효과가 그랬을 때 요새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360도 평가도 하죠. 윗분이 밑에 사람만 인사고과라는 게 아니고 동료나 밑에 사람이 윗분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상사가 불이익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돼요. 다면평가. 그래서 나는 그런 다면 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호가 되니까 그 직장이 소중한 직장이라면 인내심을 좀 갖고 그것도 겪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거죠. 저리 싫어도 죽은 떠나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다 보면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35살에 지금 사장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견제와 그 시기와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컸어. 1등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느 돌에 맞아도 맞아요. 나는 수없이 맞았어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리한 사람도 극복을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자기 동기들보다 빨리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 권 회장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한 건 해가지고서는 바로 30대 사장이 되신 분인데 중동에서 한 것만은 아니고 제가 중동에 나갈 때가 84년도 그때 내가 벌써 34살 때인데 전무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승진을 했지. 저는 리스폰스, 소위 말하면 응대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뭘 갖다 물었을 때, 동료가 뭘 물었을 때, 부하가 뭘 물었을 때 즉각 대답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체 톡이 있어요. 그럴 때 뭘 하나 던졌을 때 바로 즉각 대답해주는, 그게 됐다 안 됐다 얘기가 아니고 바로 리스폰스하는 능력. 관심. 두 번째로는 절대로 상사를 궁금하게 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특히 부하 직원들은 모든 일을 확실하게 끝낸 상황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 그러고 중간에 보고를 하면 마치 내가 무슨 뭐 이걸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쉬운데, 상사는 기다리거든요. 그랬을 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면은 그 친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의 마음에 들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좀 엉뚱할지 몰라도 1등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장거리 육상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먼저 쫙 앞서 나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온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직장 생활의 초년 내지 거의 중반전까지도 앞서 나가지 마세요. 하루만 좋아요 1등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지키는 그 부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1등 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어느 돌에 맞아도 맞아요. 나는 수없이 맞았어요. 계속 1등으로 달렸고 제일 먼저 승진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굉장히 많은 힘든 세월이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내가 사표를 내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랬는데, 2등에서 중간까지 거기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 네, 나 좀 이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전 세계 리더들이 다 30대입니다.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이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직장에 들어오면 20대 후반, 또 대리쯤 되면 30 전후한데 자기가 굉장히 어리고 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한 두세 달 전에 수상된 덴마크 수상은 여성인데 41살이에요. 이미 그분은 수상되기 전에 장관을 2번이나 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마크롱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도 빨리 갈 수 있는 빨리 보내주고, 천천히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물론 탁월한 사람은 탁월하게 가야죠. 그런 얘기를 해요. 공 빨리 던진다고 다 박찬호 되냐, 볼 잘 친다고 다 박설이 되냐, 일반적인 팁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인간의 그 행복 총량은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점이 있으면 그만큼 더 괴로움도 있는 것이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가는 거고, 또 천천히 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성공의 잣대가 반드시 승진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처세, 어떻게 하면 여기서 죽지 않고 생존하느냐, 그 밑에 싹가 있어요. 일단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야 되죠. 정말 최도해도 안 된다면 어느 날 딱 말을 깔고 존댓말을 딱 하시면서, 아무강민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존댓말을 하면서 갑자기 톤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동료 중에서 좀 머리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다니고 뒷담화 많이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그 친구를 편을 들어주라. 또 완전히 열세를 몰려 있을 때, 글쎄 나는 저 사람 얘기도 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사람 돼요. 편을 들어주라. 한 번쯤은 편을 들어주면은, 그러면 정말로 따라오는 일종의 처세라고 볼 수가 있죠. 제일 명심해야 될 거는 원한 삼으면 안 됩니다. 원한의 독이라는 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그 삼국지에서 사마이가 결국 나중에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계속 2인자로서 전쟁에 나가려면 이런저런 명분을 다 달고 피하면서 결국은 필요할 때 마지막 한 방으로 이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줄서기. 줄 어떻게 한숨 살아요? 다 끌어주는 사람 있고 받쳐주는 사람 있어야 사는 거고. 줄 쓰세요. 그런데 줄을 한 줄만 쓰지 마십시오. 한 3줄쯤 쓰시라고, 3줄쯤. 나는 한 줄, 진짜. 사회가 어려워요.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5대 바이러스 제작소를 만들으려고 그래요.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야겠다. 첫째, 긍정 바이러스를 이 사회에 퍼뜨리자. 긍정 제작소. 두 번째는 희망 바이러스 제작소. 이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세 번째는 성공 바이러스 제작소. 성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뛰자. 네 번째는 자신감 바이러스 제작소. 뭘 할 때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마지막이 행복 바이러스 제작소입니다. 사장이 미안해도 긍정과 희망과 성공과 자신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뭐? 사장이 미안해? 구독하세요. 사장이 미안해?
구독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알림. 이거 좋은 제작소 아니에요? 그 회사 언제 상장하는데? 아프리카 수단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세일즈 활동을 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여기 있으면서 좋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식 사우나를 맨날 공짜로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분을 나중에 컨트라 특채를 시켰어요. 저는 망한 회사의 CEO를 갖다 3번 해봤어요. 첫 직장이 21년 동안을 근무했던 회사. 내가 거기서 일찍이 사장도 됐고 한데 결국은 회사가 망했죠. 그게 망한 회사의 CEO예요. 저희들이 인수했던 건설. 그 회사도 가니까 또 망했고 또 건설마저 망했어요. 그때 생각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팔자가 이래서 망한 회사의 사장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산속에 제가 들어가서 3년을 또 혼자 있었잖아요. 그때 심정은 정말로 내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사실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정말 진눈깨비 펄펄 내리는 그 중부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는데 마침 또 라디오에서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3년을 그 산속에서 홀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의 글적 뜻을 얘기하면 화를 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불이고 이거는 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저는 금수저나 흑수저보다도 성장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합격 끝판왕 국립국민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때 시험 같은 걸 쳤어요. 엄마가 안 보인다고 해서 울다가 불합격.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그해 처음으로 체능을 엄청난 배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떨어진 게 나만 떨어졌냐 우리 어머니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냐면 턱걸이를 하는데 우리 그 어머니가 그 담장 밖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내 배차기를 한번 팍 올라가니까 야 올라갔다 하고서는 하다 중심을 잃고선 나무에서 떨어지셨어. 진짜 이게 싫어요. 다치셨어. 재수해서 또 떨어졌어요. 그런 불합격 계속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부르더니 너는 아무래도 앞서가는 인생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너의 최대의 목표를 은행에 다니는 거로 해라. 그래서 가지고서 나의 어떤 주제가 8번 사표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 후지를 위해서 용감하게 사표냈다 하고서는 박수 치다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저거 이상한 놈 아니야? 저거 약간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하면서 아무도 안 만날 때 나는 그때 독서를 시작했죠.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거에 나의 삶의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난민이에요. 나는 피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를 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요. CEO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사관학교 가서도 백년탑의 이름을 사귀고 대표랑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군복을 벗고 20대 후반에 미국에 주재원을 나갔어요. 근데 한 1년쯤 돼서 소환당했어요. 다시 내가 돌아간다. 만 30살에 뉴욕 지사장이 돼서 이제는 대성공을 했고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완전히 무에서 또 도전을 시작한 거죠. 친구들이 주변에서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 좋은데 도두고 왜 나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면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 전화위복이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훌륭했던 조직들이 결국은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나를 성공시킨 것은 정도를 걷는 도전이었다. 당연히 지금 옛날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는 틀립니다. 꼭 무슨 딛고 일어서라, 좌절을 갖다 극복해라, 긍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자기 인생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길을 가는 겁니다.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그냥 떨어지라고 권하고 싶어요. 시지프스의 언덕이라고 그러죠. 하다 보면 더 힘들고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밀려나갈 때는 미끄럼을 타는 그런 생활을 하시고 항상 그럴 때 주변에 자기 행운의 여신이나 의인이 있다. 그 사람을 꼭 찾아봐라. 나도 어려서 고민이 많을 때 어느 회장님께 가서 한 말씀 툭 던진 게 정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고민했던 걸 어떻게 훌륭한 지혜가 있을까? 그래서 난 가끔씩 찾아봬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멘토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자산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혼자 쿵쿵 앓고 산속에 들어가고 막 이 짓을 지금 했는데 나의 그 고민과 걱정과 이런 것을 상의할 그런 훌륭한 멘토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사람이 사장에 미안해 이 방송을 하는 뜻도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자는 뜻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고 배우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서슴지 말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멘토가 좀 되어드릴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험한 인생입니다. 혼자 가기 힘들어요. 아프리카 수단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세일즈 활동을 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목욕이 망해서 혼자 남아서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분인데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가서 위로의 말로 여기 있으면서 좋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오. 우리나라가 좀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끼는 거 그게 좋고 건식 사우나를 맨날 공짜로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좋더라고. 그분을 나중에 코트라 특채를 시켰어요. 나로서는 말하자면 의인이고 행운의 여신이 된 거거든요. 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뚫고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는 보고 있다.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궁형이라는 그 치욕을 견디면서 나는 역사를 쓰겠다 해서 쓴 것이죠.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추사 김정일 선생께서 그 정말 세안도를 그렸던 그런 저것도 바로 귀한 가서거든.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게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러나 견디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넌 그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한다면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은 다시 화가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만 간다라는 그 결단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국에 유학 가본 적도 없고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위대한 콩글리시 주눅 들지 말고 나는 어렸을 때 지독한 언어 울렁증 같은 게 있었어요. 남한테 얘기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게 된 계기가 내가 매우 높은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난 공직에 시작했으니까 소위 장관님을 뵙게 됐어요. 더덜 떨면서 들어갔더니 겨울인데 내복이 밖으로 이렇게 쑥 삐져나온 거예요. 저분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마음 편해진 겁니다. 내 자네 결혼했나?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좀 편안해지고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시작이고 그다음부터는 노력이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스피치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딱딱 외웠습니다. 절대 중간에 막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도 외운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읽질 못해요. 말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해야지 자연스럽고 내가 진짜 의미 전달이 되거든. 전국에서 고민하는 미생들 본보기가 있어요. 정말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렁증을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SNS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쓴 댓글들이 있고 그러면 그분의 일상은 물론이고 그분 속의 어떤 고심, 고민 또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대화 나누기가 편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끌어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 돌기가 쉽고 내면에 와닿는 대화가 지금 힘들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그 우리 간부 사원 나중에 임원까지 했습니다만 말을 좀 더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자기가 무슨 발표를 하거나 할 때 특히 영어로 발표를 하고 혼자서 엄청난 연습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장면에서 거의 실수 없이 잘하더라고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원로 가수들이 계세요. 한 번은 뉴욕에 출장을 갔다 그분들이 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평생 수천 번 불렀을 자기 노래를
계속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내지 이틀을 청중을 사로잡고 자신감 있게 자기 노래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듯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영국의 경영대학원에 전략경영 수업을 한번 들어갔는데 3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 한 하루 이틀이 미디어 핸들링 스킬이에요. 즉 나중에 매니저가 되고 임원이 되고 CEO가 되면 신문하고 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많죠.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었는데 실제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한 명씩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CEO 학생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 걸 해왔던 CEO도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90분 강의하면 90분 딱 맞춰줘야 되고 60분 하면 60분 맞춰줘야 돼요. 그런 거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됐다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그 말잘법이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1대1로 대화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중을 놓고선 연설을 할 경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1대1로 할 경우에는 진심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최근에 그분이 어디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지난번에 그 칼럼 참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확 밝아지고 그거 보셨어요? 거기서 대부분 그 관계는 형성이 되고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 수식어 많이 붙이고 돌려서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심적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많이 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효과 있는 방식 같고, 실패 가능성이 큰 시작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나왔냐. 그러면 그때부터 청중들은 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끌어들이는. 당장 써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제 얘기를 듣고서는 거의 그 조는 분이 없으신데 가끔가다 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다가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자요. 그 다음에 사례를 많이 들어요. 사례를 들어주면은 공감을 하는 거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유머를 한답시고 뭐 성적인 그런 유머라든지, 그 당시에는 웃지만은 확 격이 떨어집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 전결이.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쭉 마지막에 팍 결론을 갖다 딱 내주는 거. 그렇게 할 경우에 성공을 하거든요. 말잘법 강의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회사를 초청해 주세요. 제가 강의를 싸게 내가 강의해 드릴 테니까. 결국은 그 내용을 내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강연을 하든 글을 쓰든 뭘 하든 정말로 절절한 자기의 진심을 담아라. 그리고 연습해라. 그렇게 되면 그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어라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외국에 유학 가본 적도 없고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문장을 외워라. 언어는 암기다. 그래서 문장 자체를 외워야지 빨리 도달을 하지, 단어를 껴 맞추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대영 제국에 해질 날 없다. Sun never sets on the empire. 이렇게 외워야지 그걸 하나하나 직역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문제예요. 위대한 콩글리시라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경영에 참여했던 덴마크의 그 그런퍼스 그룹은 전 세계 60개국에 이제 83개 자회사가 있는데 다 그 나라 사람이 CEO예요. 회의를 하면 각종 나라의 영어가 다 나와요. 싱가포르는 영어가 국어죠. 싱글리시예요. 프랑스 사람이 하는 영어, 스페인 사람이나 이탈리, 독일 사람이 하는 영어보다 한국 사람이 하는 콩글리시가 훨씬 정확하고 문법도 좋고 내용이 고급스럽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대의 영어의 힘은 대단합니다. 전 그래서 위대한 콩글리시, 주눅들지 말고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배운 대로 그냥 영어 하면 됩니다. 제일 영어가 어려운 분야는 국제회의 때예요. 그래서 난상 토론할 때 대부분의 우리 한국 대표단들은 못 깁니다. 써온 텍스트 읽고 나가지 난상 토론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다자간 협상할 때 이렇게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 거기는 영어를 쓰는 쪽이고, 그것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인도하고 브라질 쪽이에요. 영어 못 해요. 특히 브라질 영어 수렁터립니다. 가만히 못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움츠러드는 거예요. 어제부터 팁을 드린다면은 외국 친구 사귀십시오. 특히 이성 친구 사귀 보십시오. 제일 빠릅니다. 그거는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 친구 사귀라는 얘기. 저도 이제 다국적 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국제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기조 연설을 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한글로 하되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워딩 그 한 두세 줄 요거는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그걸 멋지게 영어로 탁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그 멋진 반전이 딱 일어난 거죠. 사장이 미안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영어로 하면 어떡해? 야, 이거 어려운데. 구독이 영어로 뭐야? 유튜브에서 subscribe. Your subscription for me. 마치 그거 도움 안 된다. 하지 마. 좋아요는 뭐죠? 좋아요? like. 끝에 빨자가 들어가는 게 한 3개쯤 있을 거예요. 말빨, 끝빨, 그 다음에 이제 운빨. 운빨 있다고 봐요. 어, 35살의 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 많아요. 겸손하게 대답할 때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중동 현장이라는 절체절명의 현장에 보내질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렇게 사장이 일찍 될 그런 적도 없었겠죠. 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정해놓은 일본 변호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운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50년 동안에 한 10,000명의 그 삶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결론이 뭐라고 냈냐면 운이 좋고 나쁜 것도 결국 도덕성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듣고 보면 맞는 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봐도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그 좋은 일은 전부 다 하고 하는 분도 보면 불운이 겹치는 경우 많아요. 이거 뭐로 설명할 겁니까? 현재는 과거의 그 운, 잘하라, 양심껏, 남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면 운도 따라온다. 끝에 빨자가 들어가는 게 한 3개쯤 있을 거예요. 말빨, 끝빨. 끝빨은 이제 줄이죠, 줄. 그 다음에 이제 운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운빨 있다고 봐요. 3명의 세계 경제의 레전드를 꼽으면은 스티브 잡스, 중국의 마윈이라든지 손정희 회장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세 사람들 다 지독한 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윈 같은 경우에는 낙방 끝판왕입니다. 수십 번 취직시험 떨어지고 그러다가 끝내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우연히 만리장성 관광 안내를 하다가 제리양을 만나서 제리양한테 자기가 중국의 이 넓은 시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제리양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제리양이 소개를 해서 손정희에 투자를 하고 하면서 오늘의 마인이 생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아였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컴퓨터의 세계를 한번 자기가 들어가 보고 싶다. 해가서 천재를 만난 게 워지니악을 만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경영자고 운명가지 고도의 엔지니어는 아니거든요. 워지니악을 만나서 애플이라는 걸 만들고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 번역기란 걸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관심도 안 가졌죠. 회사를 갖다 소프트뱅크라고 간판에 붙여놓고 기다리는데 은행에 어떤 간부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 은행이네 하고서는 우리 동업자 아니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냥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다. 거기서 감동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오늘날의 손정희 회장이 됐죠. 그게 다 행운인데 그만큼 기본을 다 만들어놓고 자기가 벤처 정신을 갖고 모험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휙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행운의 여신이구나 하고 잡으려고 보면은 뒷머리가 없어서 안 잡힌대. 그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기의 시간적 노력에 투자를 해야 행운이 찾아온다. 나는 직업군인이 돼서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펌프 산업에 젊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테헤란로에 거의 반 이상이 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30층 이상 건물이 12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30년 만에 한번 보세요. 테헤란로는 고층 건물로 꽉 찼고 30층 이상 빌딩이 1000몇백 개가 됐고 이제 세다가 셀 수도 없이 많아졌어요. 이건 운이죠. 수많은 건물에 펌프가 들어가야 되고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펌프가 들어갑니다. 참 운이 좋았구나 뒤를 돌아다 보니. 근데 거기에는 3가지 기본적인 노력이 있었다. 첫째는 학습이에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 능력 이런 걸 갖출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친구 관계, 수많은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영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에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 수양이죠. 어떨 땐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자기 품격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돼야만 운이 왔을 때 덜커덕 이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징크스란 게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이렇게 면도하다 비면은 그날은 거의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릇이나 접시 같은 게 확 떨어질 경우에 그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러면 네. 전보로 많이 다녔겠네요. 아, 그럼요. 꽤 다녔죠. 그다음에 단골도 있고. 오. 그런 데 가가지고서는 좋은 얘기만 머릿속에 딱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나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스스로 자기 확신을 하는데 기여를 해서 자기의 긍정 마인드를 갖는 거. 또 좀 어떤 날은 좀 조심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나쁠 거 없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한 그 일본의 그 변호사께서 얘기한 건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도덕적 부채를 져요. 금전적 부채뿐만 아니고 이 도덕적 부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모든 부채는 전부 다 갚아야 되잖아요. 50년 동안 수만 명의 소위 말하면 자기의 의뢰인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갖다 쭉 지켜보니까 도덕적 부채를 잘 갚는 사람 이 사람이 운이 좋았다 이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인정을 갖다 베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운으로 돌아온다. 제가 이제 동양 철학 공부를 10여 년째 매주 하는데 주역이라는 중요한 철학 공부를 했어요. 거기 보면 딱 한 가지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게 겸손이더라고요. 겸손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오만해져요. 그럴 때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데 그게 치유책으로 겸손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운이 들어오게 하려면 자기 실수도 복귀해보고 잘못한 행동도 복귀해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큰 운이 오겠구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5년 내외 정도 그때까지는 관리해야 될 게 자기 능력 관리라고 봅니다. 자기 실력을 키우고 위나 옆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는 능력 관리고 거의 이제 탑 레벨에 들어갈 때는 위험 관리라고 봅니다. 조직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간부쯤 되면은 치명적인 장애들이 나옵니다. 그 장애가 뭔가 하면 의사결정 장애입니다. 결정을 안 해요. 위로 밀어버리고 밑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그 조직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이제 경영자급이 된다면은 감정 조절 장애. 되게 의외로 많습니다. 감정을 조절 못하는 게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자기가 관리하고 병을 고치면은 많은 행운이 따라올 것이다. 은퇴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배 아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지 않아. 뭐 2세 큰 부자들 샐러리만 못하게 된 사람도 많아요. 나도 주식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친구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갑자기 이게 더블로 또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뭐 대박이 나가지고 따따블이 되는 경우. 그런데요, 따따블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4분의 1 토막이 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 아파트를 갖다 샀는데 2배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나도 주식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말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을 지금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조금 벌죠. 그러면은 더 많이 못 버는 게 한탄스러워서 마음이 아파. 돈을 잃지, 돈 잃었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바에 이걸 뭐 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석대로 좀 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량주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을 조금 먼저 산 그런 사람의 그 얘기니까 그걸 참고를 하세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신문에 나거나 주변에서 가십으로 나오는 거는
그런 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남 때문에 남하고 비교해서 남을 위해서 그건 거품이에요. 그런 거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롱런 할 수 없어요. 배고픈 게 더 고통스러워요? 배 아픈 게 더 고통스러워요? 배 아픈 게 그렇지. 바로 그 문제거든. 나도 평생 배 아프면서 살았어요. 나는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민간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왜 3분의 1밖에 안 돼?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은퇴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배 아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아. 그래서 직장이 소중한 거예요. 직장 적게나마라도 돈이 계속 월급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도 다 샐러리맨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젊었을 때나 똑같은 생각 했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저축하고 움직인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더라. 뭐 2세 큰 부자들 실패해서 샐러리맨만 못하게 된 사람도 많아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옛날 2500년 전에 우리 성현들께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항산 무항심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에게 계속 들어오는 항구적인 수입이 없으면 항구적인 마음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맹자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 그러한 것을 갖고 일을 해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꼭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조그맣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아주 즐겁고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심심한 천당하고 재밌는 지옥하면 어느 쪽으로 갈래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는 뭐 시달리는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겠죠. 끝나고 이제 삼삼오오 나와서 자기 상사 도마를 올려놓고 도마질도 하고 그게 삶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게 없다, 참 나는 삭막할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퀘션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나는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의 퍼센티지는 0.00001%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99.9999%가 일을 하는데 그 0.001% 때문에 나도 일 왜 해야 되냐라는 거는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오케이, 질문이 뭐요? 그거 너무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객지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좀 나랑 시간 좀 가져줄 수 없을까? 딱 한 잔만. 사전에 제가 약속된 게 있어서 아 싫으면 싫다고 그래. 그럼. 얘는 조직에 충성을 안 하는 애로구나. 예전하고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회식 가자 그러면 안 가면은 그거 바로 찍히는 거지.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동료의식을 느끼고 화이팅 한번 하고 등산 가고 그래도 그때는 그것이 옳았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회식 가자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권 회장이 일부만 하는 얘기예요. 수도권이라든지 본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안 그래요.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지 혼자 하숙하는 사람이라든지 간부가 와서 있을 경우에는 매일 저녁을 챙겨줘야 돼요. 아마 불만은 그 부분만일 겁니다. 대부분.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빤한 바닥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그 지사장이란 그분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거는 당위성 얘기지. 현실은 안 그렇단 현실이 안 말이에요. 그렇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변화하지 못하고 자기 시대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자기의 어떤 경험 거기에만 너무 입각해서 매몰되다 보면은 요즘 젊은 것들 왜 이래?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 요새 강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 그래서 조금도 불이익이 근데 없거든요. 이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회식하는 문화는 감이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팀워크를 만들어 왔던 그 과정을 자발적으로 하게끔. 그러면 이 어떤 그 단체 의식 하나의 어떤 목표 설정을 위한 팀워크는 어떻게 하느냐? 근무 시간 중에
팀워크 빌딩도 팀 빌딩도 근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그거 없는 것도 좀 심심하고 좀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술 마시고 싶은 날이 있잖아. 그럴 때는 술 한 잔 사주세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술 마시기 싫은데 자꾸 가자 그러면은 아 저는 오늘 마시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영업 식당업자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그렇게 완전히 다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은 맞네. 이런저런 회사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싶은데 꼭 보면은 제사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집에. 지방에 무슨 결혼식인가 초상집 있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거 좀 서운해요. 윗사람도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더 위에 터지고 났을 때. 그럴 때 좀 밑에서 위로도 좀 막 부르는데 그렇게 그냥 딱 자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 문화에 안 사정을 맞아요. 해. 야, 나 오늘 좀 외로우니까 너 좀 친구 좀 해달라고. 젊은 세대들도 구성원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특히 회식 문화 같은데 참석 여부는 본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으니까 사장이 미안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근데 말이지 혼자 객지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우리 집사람은 또 어디 나갔어. 일단 좀 어떻게 좀 나랑 시간 좀 가져줄 수 없을까? 딱 한 잔만. 아유 참 혼밥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꼭 제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오늘은 부득이 사전에 제가 약속된 게 있어서 정말 큰 결례를 해야 아 싫으면 싫다고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사람 말을 같은 데서 지방 조직에서 만일에 회식을 빠져 더구나 2번, 3번 빠져 그거는 정말 삶이 고달퍼져. 그러면 얘는 조직에 충성을 안 하는 애로구나 이렇게 지금 돼요. 조직의 규율이라든지 충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아 물론이지 물론이지. 내가 건설에 있다가 호텔로 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합작회사야. 직원들이 젊어. 회식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비서가 나보래. 아이, 저 사장님 요즘 저녁 먹는 거는 별로 싫어해요. 그냥 하시려면 그냥 점심이나 간다네. 이런다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사회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회사에서 돈 써가면서 왜 해? CEO도 피곤하고 힘들어. 직원만 피곤한 게 아니라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직원을 상해 아니면 뭐 무슨 해외로 전부 다 데려와 300명. 우리 매니지먼트 생각은 그렇게 하면 팀빌딩 되고 직원들도 좋아할 거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하기로 했어. 야 그러니까 내가 야 너 돈 붓고 얼마나 좋냐 안 해.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쓸데없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서른다섯 살에 사장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성공 가도를 달려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니던 회사마다 이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야. 평생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거야. 서럽더라. 강원도로 들어갔죠. 근데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많고 내가 혼자 잘난 척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생각했죠. 내가 산속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 딱 받은 거야. 나랑 같이 일 좀 하자고. 내가 당신을 수십 년 동안 보아오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다. 하자.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텔에 가서 11년을 갖다 근무하게 되고 나올 때 24개를 맡아요. 하나, 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묻고 싶은 거 내가 했던 전문직답으로 재테크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 영상에서 그 주식 투자할 거면 우량주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석대로 지금 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량주에다가. 근데 우량주가 뭔지는 안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좋은 사람을 소개를 해줄게. 나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실패지. 주식 투자라도 돈을 못 벌었어. 박영욱 회장이라고 주식농부라고 책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해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묻어두면 자식들 가면 훨씬 더 그게 우량 기업이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거죠. 증권회사 창구에 이제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뭐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더니 그다음부터는 영 소식이 없어. 그러더니 5년 후에 나타났다. 그 안에 이 주식은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10배인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상구 직원이 그동안 어디 계셨냐고. 그랬더니 감옥에 갔다 왔대요. 어떻게 지금 봉급 모아가지고 이게 뭐 지금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이다. 조금이든 얼마든. 열심히 돈 버세요.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해. 정보. 정보 내가 그 박영욱 회장님 전화번호 내가 저 소개할게. 한번 찾아봐. 제가 이제 결혼 지금 8년 차인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중간중간 바쁜 시기들이 있잖아요. 얘기들을 해요. 독박육아다.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해야. 예. 부인이 뭐 직장생활 지금 하나요? 같이 그러니까 그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 많이 도와주셔야지. 밥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애도 봐주고. 네. 근데 서로 나누면서 해요. 나 같은 경우는 그거 상당히 잘한다고 내 생각하거든. 우리 집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내가 이제 안동건가잖아. 우리 집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방학이니까 좀 어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생각하는 집사람의 방학은 그동안 학교를 하느라고 집안일을 못 봤으니까 집안일을 좀 방학 때 좀 해라. 이런 어떤 개념이고. 처음에는 나도 많이 싸웠지. 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 아침 출근할 때 문을 콱 닫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딱 문 콱 닫고 나오는 순간부터 후회야. 그래 일이 안 돼. 전화를 걸어. 그럼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받아줘. 그러면 언제 싸우냐 하는 듯이 또 이렇게 상담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1년에 한 2차례씩. 갔다 하면 27박 28일. 그거 댕기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가사일을 갖다 분담하는 거 당연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자아를 갖다 완성시킬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옆집이야. 싸울 때 싸워요. 괜찮아. 다만 화해의 기술, 이거를 잘 익혀가지고 그럴 때 그 상대방은 또 그걸 또 잘 받아주고 조그만 그 감정 싸움이 자꾸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때는 너무 이제 멀어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일찍이 사장이 됐잖아. 그 중에 큰 힘은 난 우리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평화스러우면 밖에 일이 잘 돼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집사람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냥 마냥 놀고 싶고 막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철이 없는 상태로 지금 30살이 되었어요. 30살에는 뭘 준비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마음가짐이라도 뭐 어떤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왜 철이 들라 그러죠? 철이 말아요. 뭐하러 철 들어? 사람이 철드는 나이가 한 60, 한 5은 돼야 철이 들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철 안 들었다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스틸 35년은 귀엽고 좋지 뭐. 왜 철이 들라고요? 너무 합창이 하고 싶어가지고. 성취합창단에 응모했을 때가 나이가 60세가 넘었어. 그때 오디션 공개 그 모집하는 걸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응모를 했어. 그때 생각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하고 살았다. 왜? 남의 눈치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대신에 남한테 피해는 안 계십니다. 아이씨고! 35부터 사장님으로 계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해 오셨잖아요. 근데 좋은 직원의 그런 자세는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그 직원들을 같이 일을 해왔죠. 나는 그 느낌 같은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윗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줄 아는 직원. 윗사람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격려와 칭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윗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영태 사람은 하루 칭찬 많이 해줘요. 아이씨고! 혹시 사장님이 고민이신 거?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사장이 미안해도 하고 건덕TV도 하잖아요. 그 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안 나올까? 이게 사실 고민이에요. 세 사람이 할 때 우리가 하면은 뭐 몇십만 구독자 금방 셀 거다 이렇게 좀 그 건방진 생각을 했어. 지금 우리가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지금 겨우 2,500 구독자. 그 어떻게 하면 될까? 나 그게 좀 요즘 고민이야. 유명한 BJ랑 게스트 방송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합방. 이게 진짜 먹히는 거 같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 컨텐츠가 재밌게 잘 나온다고 해도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그 회장님들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쪽에 시골 있으니까 새벽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그건 마세요. 그것은 이용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소리, 새소리, 내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용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것이고, 다만 알려는 줘야 될 거,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휴넷은 평생 학습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휴넷이 바로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사장님 자랑 10초가 기울입니다. 시작! 저 입사 3일차인데 오늘 사장님 처음 뵙고요. 근데 되게 연세에 비해서 되게 동안이신 것 같고 되게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10초. 여보 사랑해. 네. 이걸 보고 사장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철없다. 휴일엔 네. 넷플릭스 보지 말고 휴넷 강의로 자기 개발하세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 성공의 뒤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떤 시련과 좌절을 겪었는지를 잘 살피지 않습니다.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남의 성공을 비하하고 자신이 성공치 못함을 한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시고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성공, 그 어느 것도 그냥 온 것은 없습니다.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도 평론가들부터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쓴다는 비판을 받았던 작가, 그 이름이 바로 톨스토이 베스키입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알몸으로 밖에 나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한 무명 배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전광열입니다. 신용호는 한국의 저명회사 99명으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은 교보생명이었습니다. 신용호는 교보그룹의 창업자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사업 계획서, 이것 때문에 21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거절을 받았습니다. NBA 시절 9,000번의 슛을 실패하고 3,000회의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 이름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빈민가에서 남들이 먹다 버린 빵을 주워 먹던 한 청년은 디즈니랜드를 설립합니다. 그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근육무력증에 걸려서 5년 가까이 누워서 지내던 박성수는 이 랜드를 창업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가난에 절망한 나머지 독약을 마신 남생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음식점 하림 가게의 사장이 됩니다. 수십 곳의 의상실로부터 당신은 절대로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한 청년은 패션의 전설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한 잡지 편집장으로부터 이런 글 실력으로는 절대로 작가가 될 수 없다라는 핀잔을 받은 한 무명 작가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의 이름은 해밍웨이입니다. 손님들이 남겨간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던 한 술집 웨이터는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그는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신춘문예의 탈락에 이어서 출판사에 직접 투고한 원고까지 거절받은 아픔을 겪은 한 청년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문열입니다. 조실부모에서 학력은 국졸이며 폐결핵 말기에 부도까지 맞아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청년은 수천억의 자산가로 성장했고 매년 십수억의 장학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자식들에게는 아버지 재산 탐하지 마라,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러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입니다.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실업자는 늘고 장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겪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성공 사람들의 그 뒤안에는 수도 없는 시련과 좌절, 그리고 수도 없는 실패,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에 달전한 것이 셋이 있으니 벼슬, 나이, 그리고 덕이 그것입니다. 조정에는 벼슬만한 것이 없고 동네에서는 나이만한 게 없고 천하인면의 차원에서는 덕만한 것이 없습니다. 천하유달전 3 작1 치1 덕1 조정막여막 향당막여치 보세장민막여덕이라는 맹자의 글귀를 요즘 제가 새깁니다. 예를 지키지 않은 왕에게 내가 너보다 비록 벼슬은 낮다만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너보다 덕이 높으니 세 가지 달전 중 두 가지가 높다. 그러니 나를 공경하라. 이렇게 일갈하는 맹자를 쫓아서 벼슬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런 기계도 없이 어찌 벼슬살이야 할 수 있겠는가 자유하며 벼슬이 높고 나이 어린 자들에게는 네 벼슬이 높아봤자 하늘 아래 매이요 연치와 덕은 내가 위이니 까불지 말라 하고 연체는 없고 벼슬이 낮은 자에게는 벼슬과 덕을 모두 말하며 누질르고 연치도 벼슬도 낮지만 덕이 높은 자에게는 벼슬과 연치를 말한다지만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가득합니다. 천하달전한 것 세 가지 중 어뜸은 결국은 덕이라. 이런 기계와 가구 없이 벼슬하기 힘들다고 자유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람의 일이라 허망하고 허망하니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 회장도 사장도 직원도 예외 없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따라야 하는 가치와 철학을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떠나지 않으며 우리에서 최고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강의에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무엇으로 비치겠으며 무엇으로 울림이겠습니까? 보다 나은 관계를 위한 역지사지.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처럼 와닿는 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각하면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라. 이런 말입니다. 하와 후직과 아내처럼 이것만 잘하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이 없고 다투고 틀어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틀어지더라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왜 그랬을까? 내가 만일 그였다면, 내가 만일 그녀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마음가짐은 이해와 관용을 낳습니다. 사랑을 낳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다툼이 있고 나면 아무리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이미 그 관계가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범인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군자여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되죠. 이전보다 더욱 친하고 돈독하에 그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돈 잃고 사람 잃는 사람입니다. 말 잃고 사람도 잃는 사람,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역지사지와 노력 부족의 산물입니다. 군자 고궁이요, 군자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대책 없는 일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은 중국의 성어사전에도 안 나오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맹자, 이루화에 실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일화에 나오는 역지즉 개연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우와 후직은 태평한 세상에 자기 집 문 앞을 3번씩이나 지나면서도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자는 이를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안회는 어지러운 세상의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만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는 자신이 즐겨하는 일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안회의 이러한 점을 칭찬하였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하우와 후직과 안회는 뜻이 같았다. 하우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물에 빠진 이가 있으면 자기가 치수를 잘못하여 그들을 빠지게 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후직은 천하에 굶주린 이가 있으면 자신이 일을 잘못하여 그들을 줄이게 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우와 후직과 아내는 처지를 바꾼다 해도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자께서는 옛 성현들이 드러낸 방식은 비록 다르나 결국은 같은 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맹자는 중국 상고시대의 전설적인 성인인 하우와 후직,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안회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내추르면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이처럼 5월은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그 다음에 사회, 여기에 관한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대학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거기에 따른 본뜻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류본말 사유종시 지서선으면 즉근 도이라. 즉 만물하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그 선우를 알면 도에 가깝다. 고지용명 명덕의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따라서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 하나니 즉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신,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수양을 해야 하고, 욕수기신자는 선정기심이라,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 하고,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즉 그 마음을 바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해야 하고, 옥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며 즉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알매 힘써야 하고, 치지제경물, 즉 알매 힘쓰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함에 있다, 이런 얘기죠. 경물 이후 지지하고, 즉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한 이후에 그 알미 지극하게 되고, 지지 이후 의성하며, 즉 알미 지극한 이후 그 뜻이 성실이 되고, 의성 이후 심정하나니 즉 뜻이 성실이 된 이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며, 심정 이후 신수하나니 마음이 바르게 된 이후에 자신의 몸이 수양이 된다. 신수 이후 가제하고,
자신이 수양된 이후에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가제 이후 국치하며 집안이 잘 다스려진 이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국치 이후 평천하, 나라가 잘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리란 현실성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해석에 현실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환상을 쫓는 일종의 설교가 될 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수신제가 후에 치국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면 평천하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평천하가 어느 한 사람의 훌륭하고 도덕적인 지도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3000년 전에 석가모님 시대에 평천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면서까지 나라의 평화를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평천하는커녕 한 나라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실 속에선 한 나라의 평화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한 사람이 수신제가 치국을 이뤘다 해서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그 속뜻을 제대로 본다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에서 핵심은 수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수신이 되면 자연적으로 재가, 즉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재가, 즉 화목한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라의 각 가정마다 수신으로 재가를 이루게 되면 나아가서 치국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그릇됨을 지적하며 싸워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 힘을 쓴다면 평천하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평천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몸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와 유가의 무의자연 사상입니다. 무의자연이라 하면 만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자위하지 않고 그 스스로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스스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할 때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아가서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것, 이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본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수신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은 각 의미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치국평천하의 근본이 내 한 몸을 바르게 하는 수신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윗물이 아무리 맑아도 바닥에 오염된 침전물이 깔려 있다면 그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린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롭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자식은 효도를 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재가, 즉 화목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신, 저도 참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모두 힘써서 치국평천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명, 그것은 단 하나의 굳은 결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소명, 그것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마음먹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걱정하며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지적,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먹고 살고 제 몸 하나 챙기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지천명일 수도 있고 정자께서 말씀하시는 선비의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는 종신지유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길은 같습니다. 무겁고도 멉니다. 임중도원 사이후기 불역원호라. 임무는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멀고도 먼 길입니까? 왜 이다지 힘들고 먼 길을 가야 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고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공자께서 50에 지천명 하셨다 해서 시간이 많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는 15세 학문의 뜻을 뒀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소명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며 그 출발은 마음먹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걱정하며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일입니다. 소명은 결심, 그것도 단 하나의 굳고 명확한 그런 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3살 청년 에브라함 링컨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은 놀랍고 경이로운 삶을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삶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심해야 합니다. 머지않아서 자연스럽게 고쳐질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자든가 잠깐 잠들어서 꿈이나 꾸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보다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는 어제를 무의도식하고 오늘도 여전히 결심을 하지 못하는 자가 내일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피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고 티끌보다도 작은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작은 그 마음에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한 세상 살다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던져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엽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 그 소명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이 소명을 찾아가는 길고도 험한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소명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것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입니다. 종신지우, 내 몸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근심거리는 내가 찾는 것이지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결심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